안녕하세요. 영사탕입니다. 자, 이전 영상에서 정치의 의미와 법의 이념에 대해서 개념을 살펴보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어서 민주주의의 의미와 발전 과정부터 개념을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민주주의라고 하면 한자로 볼 때 이 민이 시민할 때 민자에서 한자를 가져왔고 주자가 주인할 때 그 주자에서 또 한자를 가져왔습니다. 자, 그래서 민주주의라고 하면 시민이 주인이 되어서 나라를 통치하는 방식이다라고 우리가 풀어서 설명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영어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민주주의를 영어로 데모크라시라고 하는데요. 자, 여기서 이 데모가 라틴어로 민중을 뜻하는 단어가 데모스인데 그 데모스에서 유래가 된 표현입니다. 뒤에 있는 크라시 같은 경우에는 뭐 정치 체제라는 표현이 이제 또 영어로 바뀐 표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영어로 볼 때에도 데모크라시는 민중이 나라를 통치하는 방식이다 라고 우리가 풀어서 설명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런 의미에서 민주주의는 시민 다수의 뜻에 따라서 국가의 의사를 결정하는 정치 형태다라고 우리가 정리를 내릴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점에서 민주주의는 왕이 직접 나라를 통치하는 뭐 군주제라든지 귀족이 나라를 운영하는 방식과 달리 시민이 직접 나라를 운영한다는 점에서 인간의 존엄성이라든지 자유와 평등을 추구하는 정치 이념이자 사상이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러한 민주주의는 두 가지로 나누어서 볼 수 있는데요. 간접 민주주의가 있고 직접 민주주의 방식으로 나누어서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직접 민주주의라고 하면 어떤 법이라든지 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시민이 직접 이 법과 정책을 결정하는 방식을 우리가 직접 민주주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간접 민주주의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법과 정책을 시민이 직접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의회와 정부가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이 의회와 정부를 시민이 구성한다는 점에서 간접민주주의와 직접민주주의의 차이점이 드러나게 되는데요. 자, 이런 점에서 간접민주주의는 직접민주주의와 달리 시민이 정치에 참여하긴 하지만 법이라든지 정책을 결정하는 이 권한 자체를 대표에게 위임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나타납니다. 간접민주주의는 시민이 정치에 참여하긴 하지만 그 결정권을 대표에게 위임하는 방식이고, 직접민주주의는 이러한 결정권을 시민이 직접 행사한다는 점에서 간접민주주의와 차이점이 나타난다는 거죠. 자, 이렇게 구분을 해볼 수가 있고, 자, 이러한 간접민주주의는 직접민주주의에 비해서 정책 결정이라든지 집행에 있어 효율성을 갖추고 있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효율성을 시험에서는 현실성이라는 단어로 바꾸어서 출제하기도 하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국민 한 5천만 명 정도 되죠. 자, 어떤 법이라든지 정책을 결정하는데 우리나라 직접 민주주의를 한다. 그래서 5천만 국민들이 다 같이 모여서 어떤 법과 정책을 결정하려고 하면 시간도 너무 많이 들고 돈도 많이 들겠죠. 자, 그런데 간접민주주의는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300명, 그리고 정부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포함해서 국무위원이 한 20명에서 30명 정도 되는데, 그 정도 인원이 모여서 법과 정책을 결정하기에는 시민이 다 같이 모여서 결정한 것보다는 훨씬 더 효율적이란 거죠. 그런 점에서 간접민주주의는 직접민주주의보다 효율성을 갖추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한편으로는 애초에 5천만 명의 국민이 다 같이 모여서 정책을 결정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 보이죠. 어떤 면에서는. 자, 그런 점에서 간접민주주의는 직접민주주의에 비해서 현실성을 갖추고 있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간접민주주의의 특징이 정책의 전문성을 갖출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전문성이라는 단어를 또 시험에서는 탁월성이라는 단어로 바꿔서 출제하기도 하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경제 정책을 우리가 만들어낸다라고 해봅시다. 뭐 경제와 관련된 뭐 법률이라든지 경제 정책을 만들어서 우리나라의 경제를 훨씬 더 발전시키고자 한다라고 했을 때 뭐 환율 정책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들 수 있겠죠. 자, 이러한 법과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법과 정책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경제라는 이 학문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될 것이고, 법이라든지 정책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성공적인 법과 정책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자, 일반 시민들이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하더라도 모든 시민들이 경제라든지 법과 정책에 있어서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라고 기대하기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자, 근데 간접민주주의 같은 경우에는 뭐 경제 출신 관료라든지 법과 관련된 뭐 전문가라든지 이 사람들이 모여서 법과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직접 민주주의에 비해서 정책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고, 또 한편으로는 이러한 사람들이 경제와 관련된 뭐 학문이라든지 또는 법 정책과 관련된 학문에 있어서 탁월한 면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모여서 만드는 정책은 탁월성을 우리가 갖출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간접민주주의는 직접민주주의에 비해서 탁월성을 갖추고 있다라고도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간접민주주의는 규모가 커지고 다양화된 현대사회에 적합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가령 예전에 뭐 우리나라 뭐 삼국시대 또는 뭐 훨씬 그 이전에 부족사회, 원시사회 이런 사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 메모들을 예시로 들어서 뭐 어떤 뭐 설명을 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하나의 부족이 뭐 대충 한 10명 정도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해봅시다. 메모들이 이제 사냥을 해서 고기를 나눠줘야 되는데 10명끼리 있으면 서로 자신이 얼마 정도의 고기를 가져가야 할 것인지 서로 합의하는데 시간이 짧게 걸리겠죠. 그 과정도 간편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5천만 국민들에게 어떤 정책을 우리가 만들어서 국가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갈 것인가를 합의한다고 한다면 5천만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서로 다 다를 것이기 때문에 원만한 합의점을 도출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거죠. 합의를 도출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점에서 현대사회로 오면서 뭐 조직의 규모도 커지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호라든지 성향도 다양해진 현대사회에서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의사를 결정하는 직접 민주주의 방식은 현실화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러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간접 민주주의는 이러한 현대사회에 적합한 방식이라고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다만 간접 민주주의도 한계가 존재하는데요. 자, 첫 번째 한계로는 의사 왜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어떤 교육 정책을 펼친다라고 해봅시다. 뭐 대표적인 게 뭐 정시라든지 수시 비중을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이 가장 좀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죠. 자, 일반 시민들이 이 정시와 수시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을 것이고, 교육과 관련된 전문가들 또는 이 교육 정책을 담당하는 전문가들이 생각하는 방향이 다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국회의원들도 다를 수가 있겠죠. 일반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국회의원이라든지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다르다라고 한다면 일반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다른 법과 정책이 결정될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러한 과정에서 의사의 왜곡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정치적 무관심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대표를 선출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뭐 정치적인 이슈라든지 뭐 정책과 법에 관한 뭐 생각이라든지 뭐 신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밝히는데, 그 대표로 선출하고 난 이후에는 그냥 온전히 그와 관련된 결정을 대표에게 일임을 한 다음에 관심을 안 가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대표가 어떠한 정책을 만들든지 견제가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의사 왜곡의 문제가 심각해질 수도 있다라는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실제로도 이 정치적 무관심과 관련돼서 한 가지 좀 더 얘기를 해보자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정당에 대한 관심도를 측정할 때 또 주요하게 사용하는 지표 중 하나가 무당층이라는 그 지표를 또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체로 이제 무당층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정당들이 다 싫을 수도 있지만 정치적인 무관심을 나타내는 지표가 되기도 하거든요. 근데 보통 이런 무당층의 비율이 선거 기간에 비해서 선거 기간이 아닐 때 훨씬 더 높게 나타납니다. 자, 그러니까 사람들의 선거 기간이 아닐 때는 내가 어떤 정당을 지지해야 될지에 대해서 별 상관 안 쓴다는 거죠. 근데 선거 기간이 딱 들어가게 되면은
뭐 각자의 후보자라든지 정당들이 가지고 있는 아젠다라든지 또는 공약들을 면밀하게 살펴보면서 자신들의 그 정치적 선호를 결정을 하는데, 그렇지 않은 기관에는 관심을 안 가지다 보니까 무당층의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이 일반적으로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정치인들 또는 우리의 대표가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견제가 적절하게 들어가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직접민주주의에서는 시민적 덕목과 정치적 권리 행사를 강조한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자, 여기서 정치적 권리를 행사한다는 것은 시민이 법이라든지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개입을 하고 참여하는 이것 자체를 말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말하는 시민적 덕목이라고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적 영역의 적극적인 시민을 말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시민적 덕목이라고 하면 우리 사회로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중요한 뭐 법률이라든지 또는 정책적 아젠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그에 대해서 내 의견을 피력하는 그러한 자세를 가지는 것을 우리가 시민적 덕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인 시민들이죠. 공적 영역의 적극적인 시민을 우리가 시민적 덕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을 강조한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모든 사람들이 다 참여를 해야 직접 민주주의는 그 정책이라든지 법률을 결정하는 것에 민주적 정당성을 갖추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지 않는다면 이 법과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모든 사람들의 의견을 듣지 않는 것이 되기 때문에 정당성을 갖추지 않았다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직접 민주주의는 모든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이 정책 결정에 참여를 해서 의사를 표시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 직접 민주주의는 또 한편으로는 통치자와 피치자의 일치에 충실하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통치자라고 한다면 실제로 이 법과 정책을 결정하는 대표자로 말하는 것이죠. 실제로 이 결정권을 행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자, 근데 피치자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통치, 결정권에 영향을 받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통치자라고 한다면 이 결정권을 행사하는 사람이고, 피치자라고 하면 이 결정권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사람이란 거죠. 자, 간접민주주의도 통치자와 피치자가 일치하긴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국회의원 300명이 있다고 300명이죠. 이 300명이 피치자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정책을 결정하기도 하지만 이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 정책에 대해서 국회의원 300명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대통령도 마찬가지죠. 대통령이 어떤 정책을 결정했다고 했을 때 대통령 본인도 결국엔 시민이기 때문에 그 정책에 영향을 받습니다. 자, 이런 점에서 간접민주주의도 통치자와 피치자가 일치하기는 하지만 직접민주주의 같은 경우에는 모든 시민이 결정권을 행사하고 모든 시민이 결정권에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서 통치자와 피치자의 일치에 충실하다는 거죠. 간접민주주의는 피치자 중에서 대다수는 통치자가 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결정권이 없다는 거죠. 결정권을 대표에게 위임을 했기 때문에 국회의원 300명이라든지 대통령 뭐 또는 국무위원과 같이 소수의 인원만 통치자이자 피치자일 뿐이지, 간접민주주의에서는 피치자의 대다수가 자신의 결정권을 대표에게 위임을 했기 때문에 일치하지 않는 영역이 대다수입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주의를 하셔야 될 건 간접민주주의도 통치자와 피치자가 일치하긴 한다. 왜? 국회의원도 통치자이자 피치자이고 대통령도 통치자이자 피치자인 경우가 나타나기 때문에 일치하기는 하지만 여기에 훨씬 더 충실한 것이 직접민주주의란 거죠. 직접민주주의는 모든 시민들이 결정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통치자이면서 동시에 그 결정권에 의해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피치자, 동시에 통치자이자 피치자이기 때문에 이 일치에 충실하다는 거죠. 자, 이 부분 잘 정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 직접민주주의가 가지고 있는 한계 중 하나가 정책의 전문성이 강화될 수 있다는 거죠. 뭐 이거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시민들이 뭐 경제라든지
또는 뭐 복지, 노동과 관련된 우리 사회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주요한 영역에 대해서 전문성을 갖추다고 기대하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직접민주주의에서 결정되는 정책이 실제로 전문성을 갖추었다라고 얘기하기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전문성을 제대로 확보하기 어렵다는 거죠. 직접민주주의는 이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고, 자, 그 다음에 또 직접민주주의 특징이 작은 규모의 공동체에 적합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그 예를 들어서 조선시대 그 한국사를 보면은 조선시대에 뭐 향락이라는 뭐 집단이 있다고 하죠. 뭐 그냥 양반들이라든지 일반 뭐 평민들이 모여서 그 동네에서의 어떤 뭐 의사를 결정하는 뭐 기구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 그 정도 기구라고 한다면, 그 정도 규모라고 한다면 뭐 충분히 그 공동체 내에서 중요한 어젠다라든지 이런 것들은 모든 사람들이 참여해서 결정해 줄 수가 있겠죠. 뭐 그것까지는 가능하겠지만 우리나라 그 국가 단위처럼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서 어떤 정책을 결정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직접 민주주의는 대규모 공동체보다는 작은 규모의 공동체에서 이루어지기 훨씬 더 적합하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특징이 중우 정치가 우려된다라는 문제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도 이 정책의 전문성과 비슷한 맥락에서 바라보시면 되는데요. 자, 우리가 중우 정치라고 한다면 여기서 중자가 대중할 때 중자에서 가져왔습니다. 같은 한자를 쓰고 있고 여기서 사용하는 우자가 우리가 흔히 우매하다 라고 할 때 그 우자에서 가져왔습니다. 그냥 약간 좀 어리석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대중이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정치 라는 것을 우리가 중후정치라고 이야기해놨는데, 모든 시민들이 모든 사회적 영역에 대해서 일정 수준 이상의 전문성을 갖추기를 기대하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간혹 가다는 어떤 이 직접민주주의는 포퓰리즘 정치라든지 또는 사람들이 자신만의 이익을 고려하는 방향의 정치로 흘러갈 수 있다는 거죠. 공공의 이익이라든지 올바른 방향으로 정치가 이끌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 개개인의 이익이라든지 또는 뭐 무지에 의한 잘못된 선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충분히 나타날 수 있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우 정치도 직접 민주주의의 한계점에 해당한다라는 점을 잘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간접 민주주의, 직접 민주주의는 모두 국민 자치는 인정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민들이 어떤 정책을 결정하는데 관여하고 정치에 참여하는 것을 모두 다 인정을 하기 때문에 간접민주주의와 직접민주주의는 둘 다 국민 자체를 인정을 하지만 간접민주주의는 통치자와 피치자의 일치에 덜 충실하고 직접민주주의가 통치자와 피치자의 일치에 더욱더 충실하기 때문에 직접민주주의가 국민의 자치에 훨씬 더 충실하다라고 우리가 얘기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국민 자치에 더 충실한다든지 통치자와 피치자의 일치에 충실한다든지 이러한 표현 자체는 충실하다라고만 얘기하면은 간접민주주의, 직접민주주의 모두 다 해당이 되지만 서로 비교를 하게 될 경우는 직접민주주의가 더 충실하다라고 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직접민주주의의 수단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접민주주의의 수단은 세 가지로 나눠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국민투표가 있고요. 두 번째로 국민바람, 그리고 세 번째로 국민소환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첫 번째 국민투표 같은 경우에는 헌법을 개정한다든지 또는 우리나라 국가 주요 정책을 결정할 때 국민이 직접 의결하는 것을 우리가 국민투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나라 헌법 제72조로 보게 되면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외교, 국방, 통일,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자, 여기에 따로 정리해 두진 않았는데 헌법 개정 같은 경우에도 국민투표를 거쳐야 합니다. 뭐 이 내용 사실 우리가 뒤에서 또 한 번 더 볼 예정이고요. 자, 그러니까 헌법을 개정한다든지 외교, 국방, 통일,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은 국민투표를 통해서 결정하도록 우리나라의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다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리나라가 북한과 통일한다든지 이럴 때에는 국민투표를 거칠 수도 있다는 거죠. 뭐 이게 강제 사항이라기보다는 뭐 권장 사항이기 때문에 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 이러한 국민투표가 직접 민주주의 수단이다. 모든 국민들이 투표를 통해서 국가의 주요 결정에 참여하기 때문에 직접 민주주의의 수단이 된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국민발안 같은 경우에는 헌법이라든지 주요 법률안의 개정안을 또는 뭐 제정안을 국민이 직접 제안하는 것을 국민 발안이다. 이거는 이제 법률과 관련된 내용이죠.
자, 그다음에 국민 소환이라고 하면 선거에 의해 뽑은 공무원의 임기 만료 이전에 국민이 직접 물러나게 하는 제도를 국민 소환 제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고로 우리나라에서는 국민 투표 같은 경우에는 헌법에 보장이 되어 있지만 국민 발안이라든지 국민 소환은 헌법에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그 국민 발안 같은 경우에는 국회에다가 그 시민들이 뭐 법률안을 제안할 수 있는 그 제도가 있기는 한데 일반적인 의미에서 그 제도를 우리가 국민 발안이라고 이야기하진 않고요. 그다음에 국민 소환 같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루어지고 있지만 국가 단위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뭐 그 지방에 있는 뭐 지방자치단체장들, 뭐 서울시장이라든지 또는 뭐 구로구청장이라든지 뭐 서울시 의회의 의원들이라든지 또는 뭐 구로구의 의원이라든지 이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소환제도, 우리가 뽑았지만은 임기 도중에 내려와라고 물러나라고 투표를 할 수가 있지만 대통령이라든지 국회의원은 우리가 임기 이전에 국민이 직접 물러나게 하도록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그 탄핵하고는 그 좀 구별을 해주셔야 되는데 탄핵 같은 경우에는 국회에서 이 탄핵 소추를 의결을 해서 헌법재판소에서 심리하는 방식이라고 한다면 국민소환제도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국민소환제도가 대통령하고 국회의원에게도 적용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 대통령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국민 소환을 한다. 그럼 이제 투표를 해서 바로 해임시킬 수가 있는 방식이 이제 국민 소환이 되죠. 근데 지금 뭐 최근에도 이런 문제들이 뭐 많이 매스컴에서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이 방식은 이제 탄핵이라고 우리가 구분을 하고 국민 소환이라고 하면 국민이 직접 투표를 해서 뭐 대통령이라든지 국회의원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물러나게 하는 제도다라고 구분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지점에서도 학생분들이 헷갈려하는 포인트가 있는데 선거 같은 경우에는 직접 민주주의의 실험 방식이 아닙니다. 이 민주주의, 직접 민주주의와 간접 민주주의를 비교하는 문제가 최근 몇 년 동안은 출제가 잘 안 되고 있긴 한데 나올 때마다 좀 항상 학생들을 힘들게 하는 것 중 하나가 이 선거가 직접 민주주의의 실험 방법인지 아닌지 이걸 또 많이 물어보고 또 한편으로는 제가 앞서서 강조했던 것처럼 이 국민자치와 통치자, 피치자의 일치에 충실하는지 하지 않는지 이것도 많이 좀 시험에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제 그게 킬러 선제로 좀 나오는 편인데 이 선거 같은 경우에는 대표자를 선출하는 방식일 뿐이지 어떤 정책을 결정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자, 그럼 이게 고등학생 분들은 약간 좀 잘 안 알아들 수가 있어요. 아직까지 선거를 해보신 분들이 많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뭐 대통령 선거를 한다든지 아니면 국회의원 선거를 할 때에는 후보자만 뽑거든요. 어떤 정책을 펼쳐라라고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약이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선택한다고 해서 반드시 뭐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들이 그 공약을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를 할 때는 대표자를 선출하는 것일 뿐이지 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란 거죠. 그런 점에서 선거는 직접 민주주의의 실험 방식은 아니다. 직접 민주주의가 되기 위해서는 법이라든지 또는 정책을 우리가 직접 결정할 수 있을 때 직접 민주주의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선거는 직접 민주주의의 실험 방안은 아니다라는 것도 꼭 알고 계셔야 한다는 거죠. 이 차이점을 구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어서 민주주의의 발전 과정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주주의의 발전 과정은 크게 세 가지 단계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고대 민주주의 제도와 그 다음에 근대 민주정 그리고 현대 민주정으로 구분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고대 민주주의 같은 경우에는 아테네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아테네 같은 경우에는 직접 민주주의를 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포인트를 가지고 있고 이런 점에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다는 거죠? 통치자와 피치자가 완벽하게 일치했다. 충실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이 고대 아테네에서는 이 직접 민주주의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주요하게 활용되었던 기구가 민회라는 기구가 있는데요. 이 민회에는 모든 시민들이 정치에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어떤 뭐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하고
이 민회라는 회의체를 통해서 그런 정책을 결정하는데 이 민회의 모든 시민들이 이제 정치에 참여한다는 거죠. 모든 시민이라는 점에서 직접 민주주의다라는 걸 우리가 추론해 줄 수가 있고 또 한편으로 공직자 같은 경우에는 추첨을 통해서 선출했습니다. 그러니까 제비 뽑기 한다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장군이라든지 장관이라든지 뭐 지도자, 뭐 대표자 이런 것들을 추첨을 통해서 선출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은 정책을 결정한다기보다는 정책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되고 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민의를 통해서 어느 정도 대부분 결정이 되었다. 라는 점에서 직접 민주주의란 거죠. 다만 여기서 이제 주의를 하셔야 될 게 여기서 말하는 이 시민이 모든 시민이라고 돼 있지만 이 시민 같은 경우에는 성인 남성만 시민으로 인정이 되었습니다. 이 고대 아테네에서는. 자, 그래서 여성이라든지 노예, 외국인 또는 어린아이 같은 경우에는 시민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제한적인 민주정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성, 노예, 외국인이 정치에 참여할 수 없었던 구조란 거죠. 이런 점에서 우리가 제한적 민주정치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런 점에서 모든 성인 남성에게 또 참정권이 부여된 것도 아니기도 한데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성인 남성인데 노예라든지 또는 외국인이라든지 뭐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참정권이 부여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성인 남성 중에서도 자유시민이고 뭐 외국인이 아닌 사람들만 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었다, 민의에 참여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우리가 이러한 그 아테네의 민주정치를 제한적 민주정치라고 따로 구분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근대 민주주의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대 민주주의에서는 시민혁명이라는 걸 통해서 민주주의 정치 체제를 수립해 나가는데요. 이 시민혁명 같은 경우에는 시민 계급을 중심으로 신문제에 근거한 봉건 제도의 모순을 극복하고 국가 권력으로부터 자유와 권리를 획득하고자 했던 변혁이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시민혁명의 사상적 배경으로는 계몽사상이란 게 있는데 이 계몽사상 같은 경우에는 꼭 의미까지 알고 계실 필요까지는 없는데 이 계몽사상에서 개가 일어날게 라는 한자를 가지고 있고 몽이 꿈몽자거든요. 그래서 꿈에서 깨어나야 된다. 이 우리가 중세 시대의 신문지에서 살고 있었던 그 상황을 현실이 아니라 꿈이라고 가정을 하고 이런 꿈에서 깨어나서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사회에 참여하는 민주정치를 설립해 나가야 된다. 라는 이 사상을 우리가 이제 계몽사상의 한 뭐 부분이라고 이야기도 하는데 이런 사상이라고는 뭐 전도까지만 알고 계시면 좋고 그 다음에 천부인권사상 같은 경우에는 인권이 하늘로부터 부여된 권리다. 라는 것을 우리가 천부인권사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사회계약설 같은 경우에는 사회가 또는 국가가 계약을 통해 성립되었다라는 이론을 우리가 사회계약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회계약설 같은 경우에도 시민혁명의 사상적 배경으로서 활용이 되었습니다. 이 사회계약설 같은 경우에도 수능 특강이라든지 일부 교재에서 뭐 개념이 설명되어 있기는 한데 사실 평가원에서 이 문제가 거의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 내용 같은 경우는 제가 나중에 따로 특강을 통해서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 볼 예정이고 이 영상에서는 이 사회계약설 내용을 좀 생각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에 잘 안 나오는 부분이기도 해서 자, 그 다음에 시민혁명의 성과라고 한다면 대의민주주의가 성립이 되었고 국민주권주의가 성립이 되었고 권력의 분립이 일어나면서 뭐 이권 분립이라든지 또는 상권 분립 입법부의 행정부 또는 사법부로의 권력의 분립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사람들이 자유롭게 자신들의 정치적 또는 사상적 의사를 표현하는 자유주의가 확산이 되고 자본주의의 이 기반이 형성돼도 영향을 미쳤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런 시민혁명의 한계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시기까지는 모든 시민들이 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재산이라든지 인종, 성별 등에 따라서 참정권이 제한되기도 하고 또는 차등 부여되기도 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먼저 인종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은 백인과 흑인 중에서 흑인에게는 뭐 선거권을 주지 않는다든지 백인만 투표할 수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고 남성과 여성 중에서도 이 시민혁명이 발생되고 나서도 한참 이후까지도 여성들이 투표할 수 없도록 뭐 제한을 한다든지 남성만 투표할 수 있게 하는
이 제한적인 민주정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한계를 가지고 있고 재산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뭐 노동자에게 투표권이 제한이 된다든지 또는 재산에 따라서 투표권을 차등적으로 분배를 한다든지 이러한 문제도 나타났었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이 시민혁명의 한계가 나타나고 이런 것을 우리가 보통 선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선거라고 한다면 모든 사람들이 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보통 선거에 제한이 있었다. 우리가 이걸 제한 선거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자, 대표적인 시민혁명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살펴볼 예정인데요.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영국 명예혁명, 그리고 미국의 독립혁명, 그리고 프랑스 혁명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자, 여기서 주요 키워드 위주로 정리를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영국 명예혁명 같은 경우에는 영국까지는 아직까지도 왕이 있죠. 지금 이제 그 왕의 그 성함이 찰스 3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이제 그 엘리자베스 여왕이 그 돌아가셨죠. 자, 그러면 이 영국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왕이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왕이 있는데 어떻게 민주정치가 되지? 라고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영국 같은 경우에는 왕이 있는데 실제로는 국가를 운영하는 것은 의회에서 선출된 총리가 국가를 운영하고 왕은 상징적인 존재입니다. 자, 그 왕은 상징적인 존재로 남아 있고 헌법을 통해 구성이 된 의회와 의회에서 선출된 총리에 의해서 국가가 운영되는 방식이란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전문적인 용어로 입헌군주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입헌이라고 하면 헌법을 통해서라는 말로 해석해 주시면 되고 군주제를 갖추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군주가 있기는 하지만 헌법을 통해서 군주가 다스리는 시스템이다. 근데 실질적인 국가의 운영에 있어서는 총리를 중심으로 국가가 운영된다라는 특징을 영국은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 점에서 이제 헌법을 통해서 국가를 다스리는 입헌주의를 받아들이고 있고 의회 정치가 이 영국 명예혁명을 통해서 성립이 되었습니다. 자, 대표적인 문서도 하나 알고 계시면 좋은데요. 권리장정이라는 문서가 이 영국 명예혁명을 통해서 이반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이 영국 명예혁명 같은 경우에는 이름이 명예혁명인 이유 중 하나가 원래 기존에 그 왕이 있었습니다. 그 이전에도 뭐 반란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해서 뭐 왕이 중간에 뭐 폐위된다든지 이런 문제점이 계속 벌어지면서 왕과 의회 간의 갈등이 심했었는데 이 왕과 의회 간의 갈등에서 왕이 스스로 권력을 포기하고 의회에다가 헌법을 통해서 나라를 다스릴 것을 요구를 해서 의회가 이를 받아들임으로써 입헌주의가 성립이 되었었거든요. 영국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피를 흘리지 않고 이 입헌주의가 성립이 되었다는 점에서 명예혁명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자, 이 권리전쟁을 보게 되면은 특징이 왕에 대해서 언급이 많습니다. 왜 아직까지 왕이 있기 때문에. 이때부터 영국 같은 경우에는 입헌주의를 통해서 입헌군주제를 통해서 왕은 존재를 할 때 의회를 통해서 나라를 다스리는 시스템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이 권리 전쟁에서도 왕과 관련된 언급들이 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뭐 이런 표현들이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런 표현들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라는 특징을 이 권리 전쟁이 가지고 있고, 자, 그다음에 미국 독립혁명을 보도록 하죠. 자, 미국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있죠. 지금 이제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었고 제가 영상을 촬영하는 시점에서 아마 취임했을 것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요. 이 대통령제가 미국 독립혁명을 통해서 처음으로 수립이 되었습니다. 이 미국이 독립혁명 이전까지는 그 어떤 나라에서도 대통령제를 하지 않고 있었거든요. 대부분 국가들이 왕은 있고 헌법을 통해서 나라를 다스리는 입헌군주제의 방식이었고 대통령과 같이 임기를 통해서 이 국가의 수장을 선출하고 임기가 마무리되면 물러나는 이러한 방식을 채택하고 있던 국가가 없던 상황이었는데 미국의 독립혁명을 통해서 처음으로 대통령제가 도입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러한 방식을 또 우리가 민주공화정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냥 여기서 공화정이라고 하면은 그 다수의 사람들에 의해서 국가가 통치되는 방식을 우리가 공화정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뭐 여기서 너무 깊게 들어갈 필요까지는 없고 미국 독립혁명과 관련된 또 대표적인 문서 중 하나가 독립선언서가 있습니다. 자, 독립선언서 같은 경우에는 뭐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뭐 평등하게 사람들이 태어났다. 권리를 부여했다.
뭐 이런 표현들이 나오고 있고 정부를 조직했다. 이 정부의 권력은 인민의 동의로부터 유래되었다. 그 시민의 동의로부터 정부가 수립이 되었다는 거죠.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영국 명예혁명과 프랑스 혁명과는 좀 다르게 미국의 독립선언서 같은 경우에는 조와 뭐 제1조, 제2조 이런 구분 없이 서술형으로 쓰여져 있다라는 특징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을 좀 말씀드리는 이유 중 하나가 내신 같은 경우에서도 이런 그 권리장전 미국 독립선언서 인권선언문에 글귀를 그냥 적어두고 이와 관련된 시민혁명의 특징을 뭐 고르시오 이런 문제들이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럴 때 뭐 각 선언문의 내용을 다 암기할 필요 없이 구성만 좀 보시라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권리장정은 뭐 국왕이 나온다, 뭐 왕이 나온다. 아 그러면 권리장정이다. 뭐 제1조, 제2조 이런 서술 방식 없이 쭉 줄거리다. 그런 동일선언서 뭐 이런 식으로만 구분하셔도 실제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는 큰 문제는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프랑스 혁명 같은 경우에는 이 시민 계급을 중심으로 계급 중심의 계급 중심, 신분제 중심의 구제도를 타파한 것을 이 프랑스 혁명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요. 자, 이 과정에서 이 시민 계급을 우리가 부르주아라고 불렀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보기에는 부르주아라고 하면 왠지 좀 돈이 많은 사람, 상류층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이때 당시까지는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신분 제도를 중심으로 성직자라든지 귀족들을 중심으로 나라를 다스리고 이 부르주아라고 하는 상공업 계층 사람들은 정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일반 시민들이었거든요. 자, 근데 이 프랑스 혁명 같은 경우에는 성직자와 귀족들을 중심으로 국가 운영되는 방식을 벗어나서 일반 시민들도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바꾸어 보자라는 취지에서 일어난 혁명인데 이때 이 시민혁명을 주도했던 사람들이 부르주아입니다. 그러니까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 이 사람들이 이제 우리는 지금 인식으로서는 약간 부자들이라는 느낌이 들잖아요. 실제로 이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던 시기에서도 부르주아들은 대체로 상공업 계층들을 의미하는 그 단어였습니다. 상공업자들인데 이 사람들이 돈이 많아요. 나는 돈이 많은데 국가의 뭐 정책을 결정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참여를 못하는 거예요. 어떤 측면에서 보게 되면 내가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는 좀 더 경제 활동이 자유로워지고 그 다른 나라끼리 그 다른 나라하고도 무역을 좀 더 원활하게 하고 싶은 그 욕심이 있는데 그래 돈을 더 많이 벌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이런 것들이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정책을 결정하는 데 참여하면은 내가 좀 더 자유롭게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국가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을 것인데 이런 것들이 제한되어 있다라는 분노감에서 불만감에서 이 프랑스 혁명이 발생한 것도 있기는 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 프랑스 혁명 같은 경우에는 부르주아들을 중심으로 발생한 시민 혁명이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자, 대표적인 그 문서로서는 인권선언문이 있는데요. 자, 인권선언문에서 보게 되면 뭐 일단 왕에 대한 언급은 없죠. 프랑스 혁명 자체가 왕정을 폐지하고 이 공화정으로 나아가는 방향으로 출발했었기 때문에 뭐 왕에 대한 언급은 그렇게 또렷하게 나오지 않고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라든지 뭐 정치적 결사라든지 그리고 뭐 저항권에 대해서 언급을 한다든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 특히 이 저항권 자체가 이 프랑스 혁명의 인권 선언문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징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에서 이 영국 명예혁명과 좀 구분을 해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에 제한선거와 차등선거에 대해서 비교하는 내용을 간단하게 제가 넣어 두었는데요. 간단하게만 좀 보겠습니다. 자, 제한선거라고 하면 선거인의 자격을 제한하는 걸 우리가 제한선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남성과 여성이 있을 때 여성에게는 참정권을 주지 않는다든지 백인과 흑인이 있을 때 흑인에게는 참정권을 주지 않는다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제한선거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차등선거라고 한다면 표의 가치에 차등을 부여하는 것을 우리가 차등선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사람이 두 명 있을 때 갑이 있고 을이 있으면 갑에게는 뭐 10표를 주고 을에게는 한 표만 주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표의 차등을 주는 것을 우리가 차등 선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제한 선거 같은 경우에는 갑과 을이 있을 때 갑에게는 투표권이 부여되는데 을에게는 투표권이 부여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제한 선거라고 부르고
갑은 10표를 가지고 있는데 을은 1표를 가지고 있는 걸 우리가 차등 선거라고 이야기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는 거죠. 참고로 이 차등 선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이제 하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고등학생분들 중에서도 뭐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주주총회가 이 차등 선거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그 주식을 가지고 있는 곳들이 몇 군데 있는데 가끔씩 이제 편지가 날아오거든요. 주주총회 참석해라고. 물론 이제 그 주식을 저는 많이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뭐 제가 참여한다고 해서 별 의미가 없겠지만 이 주주총회 같은 경우에는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대빵입니다. 그 사람들이 거의 모든 걸 결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끔씩 뭐 뉴스 같은 거 보면 뭐 삼성의 이재용 회장이 주식을 이만큼 가지고 있어서 뭐 결정권을 뭐 행사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차등 선거 같은 경우는 모든 사람들이 투표권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이 재산이라든지 또는 권한에 따라서 가지고 있는 표의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그 표의 가치에 따라서 내가 결정권을 큰 가치권을 그 결정권을 가질 수도 있고 적은 결정권을 가질 수도 있고 여기서 차등이 발생하는 걸 우리가 차등 선거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심의혁명의 한계 극복을 위한 노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서서 이 심의혁명 같은 경우에는 제한 선거이자 차등 선거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봤었는데요. 자, 이 점에서 영국의 차티스트 운동을 통해서 노동자들의 참정권 확대 운동이 발생했다. 라는 점에서 이 노동자들의 선거권 운동이 발생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흑인들을 중심으로도 인종차별 철폐 운동, 참정권 획득 운동이 또 이루어졌다. 그리고 여성들의 참정권 획득을 위한 노력도 20세기 초반에 이루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여기서 이 차티스트 운동 같은 경우에는 시험에서도 자주 나오는 그 운동이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신에서는 거의 무조건 출제가 되죠. 자, 그럼 이 차티스트 운동 같은 경우에는 노동자들이 중심이 되었다라는 걸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뭐 흑인이라든지 여성들의 참정권 획득을 위한 노력은 누가 했는지 뭐 그렇게 헷갈리진 않겠죠. 자, 그럼 이 차티스트 운동이 누가 했는지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참정권을 확대하고자 운동을 했던 것이다라는 걸 반드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근대 심의혁명이 가지고 있었던 한계점, 제한 선거와 차등 선거라는 이 한계점이 극복되어 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현대민주주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민주주의는 기본적으로 보통선거제도에 기반을 두어서 선거가 이루어지고 있고 한편으로 대의민주주의를 시탁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앞서 봤던 것처럼 대의민주주의는 모든 사람들의 의견을 듣지 못하고 의사 왜곡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봤었죠. 자, 이러한 대의민주주의도 한계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직접민주주의의 요소를 도입하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에서 도입을 한 것이 국민투표가 되죠. 또는 뭐 국민들로부터 청원을 받는다든지 뭐 이런 것들도 직접 민주주의의 성격을 가진 정책들이라 볼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대의민주주의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보완하고 우리의 대표자로 선출된 사람들이 실제 국민들이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반영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들을 도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해 나가고 있는 것이 현대민주주의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이런 점을 통해서 시민들의 다양한 정치 참여를 보장하고 있다는 것이 현대민주주의가 추구하는 방향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민주주의의 발전 과정까지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영상이 좀 길어서 마지막 내용인 법치주의의 개념에 대해서는 또 이어서 따로 영상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영상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